차가운 바람이 불던 흐릿한 하늘 아래의 쓸쓸한 봄날이었다. 회색 구름이 짙게 깔려 햇빛 한 줄기 허락하지 않는 그런 날, 고즈넉한 공동묘지에 홀로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은 그 풍경과 너무도 잘 어울렸다. 강태호 회장, 그의 나이 어느덧 72, 한국 굴지의 건설사를 일구어낸 거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늙고 지친 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친, 평생을 일에만 매달렸던 이의 손. 그 손이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면서도 애처로웠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묘비들 사이를 걸었다. 묘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온몸을 휘감아 도는 낯선 외로움에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살았지만 정작 이 순간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걷던 그는 마침내 한 묘비 앞에 섰다. 묘비에는 단정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강지훈, 1907료 예촌 이웃이. 그리고 그 아래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며 태호 회장은 무릎을 꿇었다. 삐걱거리는 무릎 관절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다. 흙바닥에 내려앉은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아들아, 못난 아비가 이제야 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다. 지훈이 떠난 지 햇수로 4년. 그는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에야 이곳을 찾았다.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그는 평생을 오직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놓쳐버렸다. 아내의 병상 옆을 지키는 대신 계약서를 붙들었고, 아들과의 대화 대신 사업 계획서를 읽었다. 눈물이 솟구쳤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는 자신의 눈물을 누군가에게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맑고 어린 목소리, 이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태호 회장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허름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옷은 다소 낡았고 신발도 해졌지만 아이의 두 눈은 티 없이 맑고 순수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호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 아들 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콧날, 똑같은 입술이었다. 지훈이 어릴 적 그렇게도 맑고 초롱초롱했던 그 눈빛이 이 아이의 눈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네오는 누구냐? 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또박또박 대답했다. 한지호예요. 한지호. 그 이름 석재 태호 회장의 눈빛이 흐릿해졌다. 한지호라니.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 그것도 며느리의 성을 그대로 따르는 아이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손자, 내 손자. 태호 회장은 아이에게 다가서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아이의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호야, 엄마가 여기 있다고 했지. 한 여인이 아이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지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깊었다.
그 모습에 태호 회장의 가슴이 또다시 먹먹해졌다. 그때까지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강태호 회장, 그의 나이 72. 그는 1950년대 초 경상북도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 하루 세 끼를 먹는 것도 버거웠다. 겨울에는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어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자야 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돈의 가혹함을 몸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병을 얻었을 때에도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태호가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태호야, 가난은 끝없는 굴레란다.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그날 이후 태호는 굳게 결심했다.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군 복무를 마친 후 그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낡은 트럭 한 대를 사서 레미콘 운반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일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오직 그 하나의 생각으로 그는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작은 레미콘 회사는 차츰 성장했다. 트럭 한 대가 10대가 되고 10대가 100대가 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회사는 중견 건설사로 발돋움했다. 그는 돈을 벌었고 성공했다. 그러나 그 성공의 길에서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은 항상 뒷전이었다. 아내가 처사일을 유산했을 때 그는 중요한 계약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다. 결국 둘째 아들 지훈만이 겨우 살아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암에 걸렸다. 여보, 나 내일 수술이야. 옆에 있어 주면 안 될까? 아내는 애원했지만 그는 매정하게 거절했다. 당신도 이해해야지. 이 계약만 따내면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아내는 홀로 외로운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홀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의 장례식에서조차 태호 회장은 조문객들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아들 지훈에 대한 사랑 역시 잔소리와 명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는 내 외동아들이야. 마땅히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 지훈이 다른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돈 되는 일을 해야지. 결국 지훈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다. 그러다 지훈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다.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한 여인이었다. 한서연. 그녀는 간호학과 학생이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다. 지훈은 그런 서연에게 푹 빠져버렸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졸업 후 그들은 작은 행복을 꿈꾸며 부부처럼 지냈다. 2014년 그들에게 아들 지호가 태어났다. 지호는 아들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내 아들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태호 회장은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간호사 따위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가문의 망신이다. 그는 아들에게 다른 여자와의 결혼을 강요했다. 그 여자가 바로 김다혜였다.
김다혜는 명문대를 졸업한 반듯하고 우수한 여성이었다. 태호 회장이 보기에 이런 여성이야말로 자신의 가문의 완벽한 며느리감이었다. 결국 지우는 아버지의 압력에 굴복하고 김다혜와 법적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서연과 아들 지회에게 향해 있었다. 지우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아야만 했다. 겉으로는 김다혜의 남편이었지만 실제로는 한서연의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때는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였다. 지우는 기면증을 앓고 있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날도 그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운전하기 힘드시겠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가야만 했다. 서연과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졸음운전을 하던 그는 결국 큰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그는 45이라는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법적 아내인 김다혜가 주관했다. 한서연과 지호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지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 지호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아빠는 언제 와? 그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홀로 지호를 키웠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힘겹고 고단한 나날이었지만 지호는 그녀가 버티는 유일한 힘이었다. 지호는 아빠를 그리워했다. 방과 후면 종종 아빠의 묘를 찾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엄마가 힘들어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아이는 아이답게 순수했다. 한편 강태호 회장은 아들을 잃고 더욱 외로워졌다. 젊은 시절 아내를 잃었고 이제는 아들마저 떠나보내고 넓은 집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돈과 성공을 얻었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는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다.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아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태호 회장은 감히 아들의 묘를 찾아오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생일을 맞아 묘소를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전에 알지 못했던 손자를 보았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지호는 천진난만하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태호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지호가 서연과 함께 묘지를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호 회장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지호라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은 자꾸만 자신의 뇌리를 스쳤다. 그 아이의 눈빛. 아들 지훈과 너무도 닮은 그 눈빛이 그를 괴롭게 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가난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고향은 경상북도 봉화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밭되기 몇 개가 전부인 척박한 땅. 태호는 그곳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1950년대의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기였다. 가난은 선택이 아니라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태호의 가족은 그 당연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냈다.
보릿고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배고픔에 속이 쓰려 잠 못 이루는 밤이 부지기수였다. 어머니는 그런 그를 안쓰럽게 보며 늘 말씀하셨다. 태호야,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 흔한 한마디가 그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가난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어야 했고, 겨울에는 발이 시려 낡은 신발을 신고 눈길을 걸어야 했다. 어머니는 태호가 20살이 되던 해 병마와 싸우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그저 민간요법에만 의지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임종 직전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태호의 손을 잡으셨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평생을 땅을 파고 밭일을 하느라 망가진 손이었다. 태호야, 가난은 끝없는 굴레란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짧고 힘겨웠다. 그 말을 들으며 태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 눈물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가난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였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제 더 이상 가난에 짓밟히지 않으리라. 돈이 없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는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 그날 이후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그는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서울로 향했다. 무작정 상경한 그에게 세상은 냉정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학벌도. 가진 것도 없는 그에게 기회를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막노동부터 시작했다. 땡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추운 겨울에도 얼어붙은 시멘트를 날랐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해 겨우 종잣돈을 모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는 낡은 중고 트럭 한 대를 샀다. 트럭은 삐걱거렸지만 그에게는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레미콘 운반 사업에 뛰어들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그는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자정이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트럭 안에서 김밥 한 줄로 허기를 채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의 몸은 점점 부서져 가는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만이 가득했다. 그의 트럭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와도 같았다. 사람은 쉬어야지. 태호 씨, 그렇게 일하다 쓰러지겠어.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트럭 핸들을 잡을 뿐이었다. 쉼 없이 달린 결과 그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트럭 한 대가 10대가 되었고 10대가 100대가 되었다. 그는 작은 레미콘 회사를 세웠고 1990년대에 이르러 그의 회사는 중견 건설사로 발돋움했다. 젊은 시절에 그는 돈을 버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고 오직 돈과 계약서만을 신뢰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가족 사진 대신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만이 가득했다. 그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뼈아픈 희생이 있었다. 아내는 태호가 성공하는 동안 늘 외로웠다. 처사이를 임신했을 때 아내는 입덧으로 힘겨워했다. 하지만 태호는 중요한 계약건 때문에 병원에 가보지 못했다. 아내는 결국 유산을 했다. 아내는 슬픔에 잠겼지만 태호는 다음 기회가 있다. 는 말로 그녀를 위로할 뿐이었다. 아내는 그 후로도 한동안 깊은 우울증을 앓았다.
다행히 둘째 아들 지훈이 태어났지만 태호는 여전히 일에만 매달렸다. 아이가 아플 때에도,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늘 회사에 있었다. 그러다 아내가 암에 걸렸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아내는 태호에게 부탁했다. 여보, 나 내일 수술이야. 옆에 있어 주면 안 될까? 아내의 눈은 간절했다. 하지만 태호는 매정하게 거절했다. 내게도 일이 있어. 이 계약만 따내면 우리 회사 미래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아내는 홀로 수술대에 올랐다. 그리고 홀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의 장례식 날. 태호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평생을 바쳐 일군 성공의 결과가 고작 이것뿐인가. 하지만 그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아들 지훈에 대한 그의 사랑 역시 왜곡되어 있었다. 지훈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었다. 하지만 태호는 지훈에게 돈과 성공만을 가르쳤다. 너는 내 외동아들이야. 마땅히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 지훈이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돈 되는 일을 해야지.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다. 그들의 대화는 사업에 관한 것들 뿐이었다. 서로의 마음은 다친 지 오래였다. 그렇게 태호는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긴 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것 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도 있었다. 그는 아들의 마음을 잃은 줄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제 와서 그는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은 많았지만 그에게는 함께 나눌 가족이 없었다.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아내와 아들의 부재는 그의 삶에 거대한 구멍을 남겼다. 그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럴수록 구멍은 더 커지기만 했다. 지훈이 떠난 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오늘 그는 아들의 생일을 맞아 묘소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호라는 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의 눈빛은 너무도 맑고 순수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 아들 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은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왜 우리 아빠를 외롭게 만드셨나요? 그 아이의 눈빛은 태호 회장의 가슴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는 묘지에서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성공도, 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오직 그 아이의 눈빛과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깊은 성찰에 빠져들었다. 강지훈에게 사랑이 찾아온 것은 대학 시절이었다.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오직 공부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지식만을 주입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한서연은 숨막히는 일상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그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었다. 부유하고 반듯한 집안의 자제들로 가득한 지훈의 주변과는 달리 서연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밝았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타인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그런 모습에 점차 매료되었다. 그들의 첫 만남은 대학병원 자원봉사 활동에서 이루어졌다.
지우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봉사활동 경력을 쌓기 위해 마지못해 참여했고, 서연은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실습을 겸하고 있었다. 지우는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노인을 돕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노인의 휠체어 바퀴가 문턱에 걸려 멈추자 서연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노인의 신발끈을 고쳐 매주었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는 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 후로 지훈은 의도적으로 서연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봉사하는 곳에 나타나거나 그녀가 자주 가는 도서관에 찾아가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서연도 지훈의 진심, 어린 관심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지훈은 서연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숨막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지훈 씨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사랑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졸업 후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경영학을 전공하며 회사에 입사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서연과 함께하는 작은 보금자리에 있었다. 2014년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아들 지호가 태어났다. 지훈은 아들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지호가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이제야 내 삶이 온전해진 것 같아. 그는 매일 퇴근 후 서연과 지호가 기다리는 집으로 달려갔다. 그 작은 집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호 회장이 지훈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경로했다. 간호사 따위가 우리 집 며느리라니 네가 제정신이냐. 태호 회장의 눈에 서연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꼬집으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 아버지,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하지만 태호 회장은 단호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천한 여자와는 절대로 안 된다. 당장 그 아이와 헤어져라. 태호 회장은 지훈에게 김다혜라는 여인과의 결혼을 강요했다. 김다혜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집안도 좋았다. 태호 회장이 보기에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완벽한 며느리감이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강요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사랑하는 서연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압력은 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거셌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고 김다혜와 법적 혼인신고를 했다. 그 순간부터 지훈의 삶은 두 개의 가면을 쓴 비극이 되었다. 겉으로는 김다혜의 남편으로, 회사의 후계자로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서연과 지회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핑계로 회사에 남아있다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서연과 지호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지훈 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그녀의 위로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지호의 첫걸음마를 보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그는 그 작은 순간들을 모두 기억했다. 지호가 감기에 걸려 밤새 열이 날 때, 그는 병원에서 밤샘 간호를 했다. 서연과 지호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유일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행복이었다. 그는 늘 불안했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인, 그리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아빠는 왜 우리를 아빠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아? 어느 날 지호가 순진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 질문에 지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뿐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아빠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단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 대신 그는 지회에게 언젠가는 꼭 보여줄게. 우리 아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의 심적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졌다. 그는 밤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회사에서는 완벽한 후계자였지만 사생활에서는 철저한 외톨이였다. 김다혜와 그는 부부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가까웠다. 다혜는 지훈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지훈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태호 회장의 회사를 보고 지훈과 결혼했을 뿐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차갑고 공허했다. 지훈은 매일 밤 서연과 지호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는 회사에서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숨겨야 하는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마비되는 듯했다. 그는 기면증에 시달렸고 한밤중에도 갑자기 잠이 들곤 했다. 동료들은 그의 상태를 걱정했다. 강 본부장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좀 쉬세요.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다. 그에게는 쉴 틈이 없었다. 그는 서연과 지회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정말 힘들다. 집에 가서 서연이랑 지호 보고 싶다. 그날도 지호는 늦게까지 야근을 했다. 동료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본부장님, 운전하기 힘드시겠어요. 대리운전 부르세요. 지훈도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과 지회에게 더 빨리 가고 싶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결국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를 당했다. 그는 45이라는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아마도 서연과 지호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강지훈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한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모든 것이 김다혜의 손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법적 아내라는 명분 아래 그녀는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들을 맞았다. 서연은 지호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서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마음껏 슬퍼할 수 없었다. 그저 멀리서 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수 있었다. 아빠, 왜 우리를 두고 갔어? 지호는 영정 사진 속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때마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라고 말했지만 지호는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늘나라는 멀어, 아빠. 언제 와?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서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장례식 내내 서연의 눈은 김다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슬픔에 잠긴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고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훈의 죽음이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도대체 저 여자는 지훈 씨를 어떻게 생각했던 걸까? 장례식 후 지훈의 유품 정리가 시작되었다. 김다혜는 서둘러 유품들을 정리했다. 마치 지훈의 흔적을 하루빨리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지훈의 서랍을 열어 물건들을 확인했다. 그때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다. 봉투에는 유서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김다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훈의 필체로 작성된 유서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유서의 내용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그의 모든 재산을 한서연과 아들 한지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김다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지훈과 결혼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재산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었다. 주식 투자 실패와 도박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매일 카드사로부터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사채업자들까지 그녀를 위협했다. 그녀에게 지훈의 죽음은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그녀는 지훈에게 거액의 생명보험 가입을 강요했다. 그녀는 지훈의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수령하고 그의 재산까지 상속받아 모든 빚을 청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유서라니. 지훈이 그의 모든 재산을 서연과 지휘에게 남겼다니. 김다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급히 유서를 접어 자신의 핸드백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유품 정리를 계속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이 사실을 숨겼다. 이런 일은 없었던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4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연은 홀로 지호를 키우며 힘든 삶을 이어갔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지호가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지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훈의 흔적은 그녀의 삶 곳곳에 남아있었다. 지호의 얼굴에서, 지호의 행동에서, 그리고 지호가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지호의 한마디는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한편 김다혜는 지훈의 재산과 생명보험금으로 빚을 모두 청산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화려해졌다.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비싼 옷을 입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상류층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지훈의 유서가 언제 세상에 드러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탐욕이 지훈의 죽음을 재촉했다는 죄책감. 그녀는 이따금씩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지훈이 나타나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왜 그랬어? 다혜 씨. 그럴 때마다 그녀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녀는 지훈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떠올렸다.
남편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왔고 그들의 대화는 의례적인 안부 인사뿐이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외로웠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의 탐욕은 더욱 커져갔다. 그녀는 돈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다. 그녀는 지훈이 죽던 날 밤을 떠올렸다. 지훈은 그날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매우 지쳐 보였다. 동료들이 본부장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운전하기 힘드실 텐데 대리운전 부르시죠 라고 말하는 것을 그녀는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재촉했다. 지훈은 졸린 눈을 비비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녀는 강하게 말했다. 집에 빨리 와요. 당신 보고 싶으니까. 지훈은 그녀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지훈의 죽음을 재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그녀는 강태호 회장이 지훈의 묘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지훈의 진짜 가족, 서연과 지호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이대로는 안 돼. 저 아이들이 나타나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 그녀는 지훈의 유서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지호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해야만 했다. 그녀에게 지호는 그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훈의 사생아일 뿐이었다. 아이는 호적에 올리지도 못한 사생아잖아요. 회장님, 그런 아이를 손자라고 부르실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강태호 회장에게 지호가 회사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주입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호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다. 지호는 그녀가 가질 수 없었던 지훈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아이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호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지훈의 유서는 그녀의 손에 있었고 법적으로 지호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탐욕과 거짓말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심의 씨앗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강태호 회장은 아들 지훈의 묘 앞에서 돌아온 후 밤잠을 설쳤다. 한지호라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과 그 아이의 엄마 한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서연의 눈빛에는 4년간 쌓여온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감정들은 칼날이 되어 태호 회장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만 잠겨 있었지. 그 아들이 남긴 가족들의 고통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무심함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다음 날, 태호 회장은 다시 아들의 묘를 찾았다. 그는 무작정 그곳에 가면 서연과 지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다. 그리고 그의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다. 오후 늦은 시간, 서연이 지호의 손을 잡고 묘지로 들어섰다. 지호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태호 회장은 멀리서 그들이 아들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호는 케이크 상자를 열어 작은 초에 불을 붙였다. 그들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지훈의 생일이었다. 태호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은 그저 꽃다발 하나 들고 왔을 뿐인데 그들은 이렇게 따뜻한 방식으로 지훈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호는 케이크 한 조각을 떼어 묘비 앞에 놓으며 말했다. 아빠, 이거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초코 케이크야. 지호랑 엄마가 같이 만들었어.
서연은 그런 지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태호 회장은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지호야. 태호 회장의 목소리에 서연과 지호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서연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지호의 몸을 감싸 안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마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미사자처럼. 회장님,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태호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서연과 지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지호가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도 아빠 보러 오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빠를 아는구나. 지호의 천진난만한 한마디가 태호 회장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렸다. 지호는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서연은 지호의 귀에 지호야. 이분은 그냥 아빠의 아는 분이야 라고 속삭였다. 태호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 옳았다. 그는 지호의 할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다. 당신은 지훈 씨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죠.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는 지훈 씨를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여기에 나타나신 겁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듯했다. 지훈 씨가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아세요? 태호 회장은 가슴이 아파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체면과 성공만을 생각하며 아들의 마음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때였다. 어머, 아버님 여기에 계셨네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명품 옷을 차려입은 김다혜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화장으로 덮여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서연과 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여기는 또 무슨 일이세요? 장례식장에서도 모자라 여기 묘지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시네요. 다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우리는 그저 지훈 씨를 보러 왔을 뿐입니다. 다혜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훈 씨의 법적 가족은 바로 저예요. 이 사람들은 그저 남일 뿐입니다. 남이라니 우린 지훈 씨가 정말 사랑했던 가족이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한 조각 종이가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는 지훈 씨의 친아들이고 그 혈육을 이어받은 유일한 아이입니다. 다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실 그녀는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지훈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불과했고 집안은 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법적 아내라는 명분뿐이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이가 무슨 소용이죠? 호적에도 이름이 없는 아이를 손자라고 부르실 겁니까? 다혜는 지호를 향해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호적 남이라니. 우리가 남이야. 지호는 서연의 옷자락을 잡고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그 질문에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태호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혜의 말이 비록 잔인했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회장님,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엮이지 마세요.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다혜는 태호 회장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태호 회장의 눈에는 오직 상처받은 지호의 얼굴만 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단지 자신의 욕심과 아집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며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지호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회장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호는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 대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다혜는 서연과 지호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잘하셨어요. 아버님,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는 게 좋아요. 하지만 태호 회장은 다혜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과 지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혼란과 함께 김다혜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 강태호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지호의 순진한 눈빛과 한서연의 차가운 원망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다혜의 잔인한 말들이 귓게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는 돈과 성공을 얻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호가 나타나 울면서 물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 손자가 아닌가요? 꿈속에서조차 태호 회장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꿈속에서 울었다. 그날 오후 그는 홀로 아들 지훈의 방으로 향했다. 지훈이 떠난 지 4년. 그 방은 시간 속에 멈춰 있었다. 모든 것이 지훈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그대로였다. 태호 회장은 그 방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문을 열 때마다 아들의 부재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는 이 방에서 답을 찾고 싶었다. 지호의 존재, 서연의 눈물, 그리고 김다희의 냉정함에 대한 답을 태호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김다혜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시킨 모양이었다. 책상 위에는 지훈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좋은 아빠가 되는 법.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태호 회장의 가슴이 또다시 찢어지는 듯했다. 지훈은 죽는 순간까지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구나. 하지만 그는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태호 회장은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몇 권의 책과 함께 낡은 일기장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지훈의 개인 일기장이었다. 태호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2015년 3월 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지훈의 필체는 또렷하고 정갈했다. 오늘은 서연이와 지호와 함께 공원에 다녀왔다. 그날의 날씨와 공원의 풍경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지호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태호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들이 이토록 작은 행복에도 기뻐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15년 8월 15일
지호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한 날. 서연이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호 회장은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다. 날짜는 계속 바뀌었고 그 속에는 지훈의 삶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1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셔서 서연이와 지호와 셋이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지호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 아빠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썼다. 그 글을 읽고 나는 또다시 눈물이 났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태호 회장은 주체할 수 없이 오열했다. 아들은 자신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구나. 하지만 그는 아들의 마음을 짓밟았구나.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올해의 소원은 언젠가 아버지가 서연이와 지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 지호와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왔다. 지호가 아빠, 왜 할아버지는 나를 만나지 않아?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호 회장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날은 2020년 10월 20일. 지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요즘 너무 피곤하다. 과도한 업무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서연이와 지호가 걱정된다.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드린다. 언젠가 지호를 지켜달라고. 그 아이는 나의 전부이다. 서연이도 혼자서는 힘들 것이다. 아버지, 이제는 늦었지만 부디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연이와 지호를 사랑합니다. 이 세 사람이 나의 전부입니다. 태호 회장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울었다. 지훈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나는 너를 얼마나 오해했던가. 지훈은 진심으로 서연이와 지호를 사랑했고 죽는 순간까지 그들을 걱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 사실이 태호 회장의 가슴을 더욱 찢어 놓았다. 아들의 진심을 이렇게나 늦게. 그것도 사적인 일기장을 통해서만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서글펐다. 그는 일기장을 읽으며 문득 법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일기장은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혹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도 있을까? 태호 회장은 서랍을 더욱 꼼꼼히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혹시 다른 곳에 보관했거나 누군가에게 맡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태호 회장은 난생 처음으로 깊은 후회에 잠겼다. 자신의 아집과 오만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왜 그는 지훈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했을까? 돈과 성공이 그토록 중요했던가? 태호 회장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 언젠가 지호를 지켜주세요. 지훈의 간절한 부탁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라도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리라. 그는 김다혜가 가져온 서류들을 찢어버리고 아들의 진정한 가족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했다. 그는 더 이상 늦지 않으리라. 이제는 오직 아들의 마지막 바람을 이루어주는 것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강태호 회장은 며칠 밤낮으로 아들의 일기장을 읽었다. 지훈의 진심이 담긴 글귀들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는 아들을 오해했고 아들의 진정한 행복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했다. 그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호는 그의 손자였고 서연은 아들이 목숨 바쳐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그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김다희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도 차가웠고 지호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비정상적으로 냉혹했다. 그녀는 왜 그토록 지호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을까? 그녀는 왜 지훈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을까? 태호 회장은 그녀의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김다희의 최근 행적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를 지시했다. 김 비서, 김다혜 상무의 재정 상태를 비롯해 최근 1년간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보게. 며칠 후 비서의 보고가 들어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다혜는 지훈과 결혼한 이후로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에 실패했고 도박과 사치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그녀의 빚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있었다. 매일 수십 통의 채권 추심 전화가 걸려왔고 사채업자들까지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은 빚더미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것이다. 태호 회장은 보고서를 보며 손을 떨었다. 그래서 그녀가 지훈이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강요했었군. 그는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지훈의 사망보험금 10억 원이 김다혜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그녀의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되었다. 태호 회장은 그녀의 탐욕이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지훈의 옛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는 가장 먼저 지훈과 가장 가까웠던 김 부장을 만났다. 김 부장은 지훈이 죽던 날 밤 그와 함께 야근을 했던 인물이었다. 김 부장, 미안하지만 지훈이가 죽던 날 밤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나? 태호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실은 저도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훈은 그날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매우 지쳐 보였고 김현증 증상까지 보였다고 했다. 김 부장은 지훈에게 본부장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운전하기 힘드실 텐데 대리운전 부르시죠. 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 김다혜가 회사로 찾아왔다고 했다. 다혜 씨가 오셔서 본부장님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본부장님은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다혜 씨가 집이 코앞인데 무슨 대리운전이에요. 빨리 가요라며 차 키를 건네더군요. 태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김다혜는 지훈의 상태를 알면서도 그를 운전하게 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탐욕이 지훈의 죽음을 재촉했다는 것을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김 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장례식 때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 상무님께서 본부장님의 유품을 정리하시다가 무언가를 급히 주머니에 넣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태호 회장은 김 부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김다혜가 유서를 숨겼던 것이다. 그는 김 부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었다.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심지어 아들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다니. 그는 김다혜의 탐욕과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 회장은 김다혜를 집으로 불렀다. 다혜는 태연한 얼굴로 태호 회장의 앞에 앉았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태호 회장은 다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상무, 자네가 지훈이의 유서를 숨겼지.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 했다. 자네의 재정 상태에 대해 모두 알고 있네. 주식 투자 실패, 도박, 그리고 막대한 빚까지. 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자네가 지훈이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그날 밤 그를 운전하게 한 것도 모두 알고 있어. 다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절망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버님, 그건 오해세요. 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태호 회장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오해라고 지훈이의 유서를 보았다네. 지훈이는 모든 재산을 서연이와 지회에게 남겼더군. 다혜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태호 회장에게 매달렸다. 아버님, 제발 저를 봐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절망적인 몸부림이었다. 태호 회장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자네는 나의 아들을 기만했고 그의 마지막 뜻을 짓밟았어. 자네는 내 아들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자네는 우리 집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네. 당장 여기서 나가게. 다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슬픔보다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태호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이제라도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호 회장은 김다혜를 내쫓은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짓눌렀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리고 그 배후에 자신의 며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만약 자신이 아들의 사랑을 인정했다면 지훈이 두 개의 삶을 살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밤늦게까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지훈의 유품에서 발견한 낡은 유서와 일기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아버지, 언젠가 지호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나의 전부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주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훈의 유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태호 회장은 김다혜를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사무실이었다. 다혜는 태호 회장의 부름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공허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님, 무슨 일로 또 부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호 회장은 다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앉게.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혜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태호 회장의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보고 불안해졌다. 이것은 자네의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일세. 태호 회장은 서류 뭉치를 그녀에게 밀어 넣었다. 다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려 했다. 네오 이상 거짓말은 소용없네. 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자네가 지훈이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그날 밤 그를 운전하게 한 것도 모두 알고 있어. 다혜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다.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저 지훈 씨가 피곤해서. 그녀의 말은 갈기갈기 찢어져 나왔다. 자네가 숨긴 유서도 찾았네. 태호 회장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다혜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럴 리가, 그건 제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절망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버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태호 회장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저도 외로웠다고요. 돈이라도 가져야 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절망적인 몸부림이었다. 태호 회장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네. 용서는 하늘에 가서 지훈이에게 구하게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오늘부로 자네는 우리 집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네. 그리고 나는 자네가 숨긴 유서를 세상에 공표하고 지훈이의 재산을 지회에 상속할 것일세. 다혜는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절규는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태호 회장은 다혜를 남겨두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 지훈의 유서를 공증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에게는 태호 회장이 자신의 아픔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는 존재일 뿐이었다. 태호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몸을 굳혔다. 회장님, 제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태호 회장은 묵묵히 그녀 앞에 앉았다. 서연 양, 나는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왔네. 지훈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너무나 잘못했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호 회장은 지훈의 일기장과 유서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지훈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일세. 지훈이는 자네와 지호를 정말 사랑했네. 죽는 순간까지 자네와 지호를 걱정했네. 그리고 나에게 지호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네. 서연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 들었다. 그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지훈의 글을 읽었다. 아버지, 언젠가 지호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나의 전부입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지훈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슬픔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태호 회장은 조용히 그녀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눈물은 지난 4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응축된 것이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지훈 씨는 정말 저를 사랑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지훈이는 자네를 정말 사랑했네. 자네와 지호가 그의 삶의 전부였다네. 태호 회장은 서연에게 김다혜가 유서를 숨겼다는 사실과 자신이 이제라도 아들의 마지막 뜻을 따라 지회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제 와서? 그녀의 질문에 태호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나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희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과 아집이 없었다. 그저 깊은 후회와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 회장은 한서연과 지회에게 진심을 전하고 난 후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에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주는 것, 그리고 아들이 남긴 가족들을 지키는 것이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회사 경영진과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회사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이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과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에 의아해했다. 태호 회장은 평소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차가운 권위 대신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을 가득 채울 만큼 단호했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술렁였다. 태호 회장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어갔다. 먼저 강지훈 본부장의 유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임원들은 더욱 술렁였다. 그들은 지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라고 알고 있었다. 강지훈 본부장이 남긴 유서에는 그의 모든 재산을 한서연 씨와 아들 한지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 회장은 숨김없이 말했다. 그리고 이 유서는 김다혜 상무에 의해 지난 4년간 은폐되어 왔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여기저기서 놀라움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김 상무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한 이사가 소리쳤다. 태호 회장은 이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김다혜의 재정 상태와 그녀가 지훈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유서를 숨기고 지호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혔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송두리째 짓밟은 행위입니다. 태호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김 상무는 아들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피곤한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강요했고 그 결과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김다혜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경악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정말 본부장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태호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아이를 공식적으로 강씨 집안의 후계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또다시 술렁였다.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 걱정했다. 한 임원은 회장님, 지호라는 아이는 법적으로 본부장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문의 명예에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태호 회장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신중하게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가족을 잃었고 아들의 마지막 부탁조차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돈과 성공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따르고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그의 눈에서 깊은 후회와 진실된 마음을 읽었다. 태호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할아버지로서 자신의 마지막 길을 걸으려 했다. 이것은 제 아들을 위한 마지막 속죄입니다. 지호는 강씨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자 강지훈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것입니다. 이사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태호 회장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형식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반성했다. 돈과 성공이라는 허울 속에 갇혀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태호 회장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김다혜를 상무직에서 해임하고 그녀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훈의 유서에 따라 지회에게 회사의 지분을 상속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마무리되었다. 태호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이 결정이 옳은 길임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다. 내일 열릴 회사 창립 기념 행사.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태호 회장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회사 창립 기념 행사는 성대하게 열렸다. 수많은 귀빈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해 강태호 회장의 성공 신화를 축하했다. 행사장 무대 위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듯 보였다. 그러나 태호 회장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붉은 카펫 끝에 서 있는 한서연과 한지호의 모습을 보며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주기 위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울리고 태호 회장이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강성건설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그는 회사의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평생을 오직 돈과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죠. 그 결과 저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제 가족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행사장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였다. 한서연과 한지호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서연은 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태호 회장은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김다혜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고 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는 지훈 씨의 사생아일 뿐입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행사장 전체를 꿰뚫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태호 회장은 다혜의 말을 끊고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다. 아들 지훈의 손을 잡았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는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지만 지금 지호의 손은 따뜻하고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다혜 상무, 더 이상 거짓말은 소용없네. 태호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내 아들의 유서를 숨기고 그의 가족을 기만한 사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네. 그의 말에 다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태호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이어갔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제 손자 한지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들이 사랑했던 여인 한서연입니다. 저는 평생을 오직 법과 돈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법적인 서류나 통장 장호가 아니라 가슴속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제 아들의 피를 이은 유일한 혈육입니다. 제 아들이 목숨 바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대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녀의 흐느낌은 슬픔보다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태호 회장은 지호를 꼭 안고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저는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아들을 위한 마지막 속죄입니다. 지호는 이제부터 강씨 집안의 정식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발표에 기자들의 플래시는 더욱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태호 회장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호와 서연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진정한 행복을 이제라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두려운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지호의 손을 꼭 잡았다. 태호 회장은 지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지호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렴.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아들에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이었다. 지호는 그런 태호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태호 회장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진실된 마음을 보았다. 그의 발표는 단순한 상속 발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뒤흔든 고백이었다. 그날 밤
태호 회장은 서연과 지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지호는 넓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겁을 먹은 듯 서연의 등 뒤에 숨었다. 태호 회장은 지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호야, 여기는 이제부터 너의 집이야. 할아버지랑 함께 살자꾸나.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태호 회장의 진심이 그에게도 전달된 듯 했다. 서연은 그런 태호 회장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태호 회장은 지호에게 지훈의 방을 보여주었다. 그곳은 지훈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그대로였다. 지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지훈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울었다. 태호 회장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이제 아빠는 여기에 없을지라도 할아버지랑 엄마랑 함께 아빠를 기억하며 살아가자꾸나.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 대신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는다. 태호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돈과 성공 대신 지호와 서연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